이번 영상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간이 아닌 10년 후의 크립토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셀레스타의 각기 다른 비전을 통해 미래의 크립토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투자를 하다 보면 섹터와 나레이티브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변화도 빠른 편이라 모두 학습하기도 벅차고 특정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립토 구조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그려봐야 하겠습니다. 크립토 발전 과정의 블루프린트를 그리기 위해 현재 크립토의 발달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거친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 현재 메이저 네트워크인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의 각기 다른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의 페퍼로코 이론을 통해 크립토의 가치가 어디로 쏠리게 되는지를 잘 맞춰온 크립토 헤지펀드 매니저 조어 모네그로가 생각하는 미래의 크립토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블록체인이 많은 롤업 중심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를 통해 셀레스티아 역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 인터넷은 주로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사용되었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서버 및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1년에 2~30만 원만 지불하면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웹빌더 회사가 없었고 과거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서버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사용 또한 전화선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느리고 불안정하며 사용자 인터넷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때 웹브라우저 개발자들은 웹브라우저 내에서의 사진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 보급형 개인 컴퓨터와 모뎀, 케이블 등장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더욱 보급화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닷컴 버블 시대에는 새로운 인터넷 기업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추지 못했고 결국 2001년 많은 닷컴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닷컴 기업들의 문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의 부재뿐만 아니라 웹회사 설립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했고 인터넷 대역법을 걱정해야 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제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아마존 웹 서비스의 등장은 웹 회사의 설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AWS는 인터넷을 통해 스토리지,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금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 모델로의 중요한 전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웹 회사들은 웹 구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것은 웹 회사들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 계층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티어 1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걸쳐 고속 광섬 유 케이블, 라우터 및 데이터 센터로 자체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티어 1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개별 소비자나 기업에 직접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및 대규모 기업에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잘 알려진 티어 1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에는 AT&T, 브라이즌, 스프린트, 도이치텔콤 등이 있습니다. 티어 2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지역 또는 국가 인터넷 공급 업체입니다. 티어 1과 같이 글로벌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역 내에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어 2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종종 그들의 서비스 지역 내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합니다. 티어 3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제한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 인터넷 공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티어 1 또는 티어 2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대역폭을 임대하여 소규모 지역 또는 특정 고객 베이스의 인터넷 접속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각기 다른 티어를 통해 몇 개의 층이 각기 다른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웹 회사들과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의 등장은 웹 회사들이 상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현재 웹 2.0이라고 불리는 환경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을 크립토에 대입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어떤 레이어 1 블록체인도 확장성과 완벽한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 2000년대 전의 인터넷 발전 위치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 내에 서버를 운영했던 것처럼 현재 많은 레이어 1들이 모두 노드를 운영하며 발행되는 토큰 인플레이션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AWS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들이 직접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런칭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현재의 블록체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매체에서 비트코인 ETF와 블랙락의 크립토 씬의 등장으로 슈퍼사이클을 외치는 목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아직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대중이 크립토 사용이 힘든 실정이라 이번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존하는 대표적인 블록체인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블록체인의 사용자 환경의 발전과 확장성을 키우기 위해서 실험과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수장 비탈릭은 3월 28일 EIP 4844에 대한 내용과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로드맵은 그전부터 공개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비탈릭은 이더리움은 롤업을 중심으로 확장성을 키워가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롤업들을 위해 이더리움 메인넷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과 블랍스트림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고, 블랍스트림의 경우 간단히 레이어 2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탈릭의 S커브 사진을 통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은 앞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겠지만 그 변화는 상대적으로 순한 맛일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메인넷은 레이어 2와 롤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최적화될 것이고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어 2는 어떤 식으로 이더리움을 확장하려고 할까요? 베이스는 미국의 중앙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이고 아직 코인은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된 회사이고 미국 내 크립토에 대한 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코인이 발행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스는 2023년 8월에 런칭을 했고 옵티미즘이 제공하는 기술과 오픈소스를 활용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대규모 L2 솔루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인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아닌 베이스를 다룬 이유는 베이스가 다른 레이어 2보다 가진 강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이미 신원을 밝힌 사용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법과 세금의 적용이 쉬운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스가 다른 체인들에 비해서 한 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과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 자산을 온체인하고 있는 RW 프로젝트들이나 현실 세계를 연결해야 하는 앱들의 선호 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보다 일반 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베이스의 코인이 쉽게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베이스는 아직까지 개발과 변화를 거치고 있지만 레이어 3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앱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코스모스의 최초 앱체인 비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의 경우도 앱이나 롤업들을 자신들의 레이어 2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의 확장은 결국 수많은 롤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비전은 디파이, NFT, RW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이면서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각기 다른 분야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올인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주요 요소는 초고속 거래 처리 속도, 넓은 응용 프로그램 범위를 재원하기 위한 낮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웹2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일체형 솔루션인 솔라나는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속도와 확장성을 위해 레이어 2가 아닌 자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특별 섹터나 앱을 중심으로 한 롤업을 통해서 확장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레이어 2나 롤업에 대한 필요성이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솔라나 아티스트 플랫폼인 드립하우스의 설립자가 이더리움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솔라나 생태계 애플리케이션들은 솔라나의 블록 스페이스를 경쟁해야 하고 더 빠른 속도의 트랜잭션을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레이어 2나 롤업에 대한 필요성이 두각될 것이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솔라나를 최근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솔라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다 보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저의 경우도 디파이 플랫폼 카미노에 있는 솔라나 LST를 회수하는 거래가 자주 실행되지 않은 경험을 겪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카미노가 솔라나의 SVM을 사용하는 앱체인이었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앱들과 블록스페이스 사용 경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솔라나 애플리케이션의 설립자가 레이어 2와 롤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걸 봐서는 결국에는 솔라나 앱체인이나 롤업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이고 커뮤니티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확장성을 상당 부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중앙성은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의 해체로 여겨지는 자산인 금과 같은 시장과 비교될 수 있는 반열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커뮤니티와 코드는 더 이상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 또한 결국 레이어를 사용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의 확장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피캣이라는 코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캣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에 보안상의 위험으로 비트코인에서 데이터 요소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었던 오피캣 코드를 제거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비트코인 코어 디벨로퍼가 데이터 연결을 허용하는 유사한 오프코드인 오피캣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변화를 위해 거치게 되는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설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 보수적인 비트코인 홀더들에게 받아들여질지가 미지수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변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레이어 2나 롤업의 사용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메인넷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른 네트워크들처럼 레이어 2 또는 롤업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헤지펀드 플레이스홀더 매니저 조엘 모네그로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엘 모네그로는 미래에는 수백만 개의 롤업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 및 그 이상의 네트워크를 다음 4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고, 두 번째는 앱 네트워크, 롤업을 기반으로 한 자체 네트워크를 가진 앱체인이고, 세 번째는 섹터별 네트워크로 특정 산업이냐 분야를 위해 제공하는 롤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리적 네트워크는 국가의 규제적인 부분 때문에 생긴 롤업들로 특정 국가나 또는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롤업들입니다. 이렇게 분할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라별 그리고 지역별로 크립토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어 어쩔 수 없이 특정 앱이나 프로토콜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여러 디파이 앱에서 특정 나라의 거주자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체인들의 발달은 DYDX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코스모스 생태계로 옮겨 자신들만의 앱체인을 구성한 것을 통해 이러한 미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DYDX 같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앱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조엘 모넥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롤업들이 각기 다른 분야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CEO인 무스타파는 여러 계층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진을 올리며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등 여러 층의 블록체인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2, 레이어 3가 셀레스티아를 사용해서 확장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이것을 5월달 컨퍼런스에서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셀레스티아는 여러 층을 통해 블록체인 확장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에 누군가가 자신은 아직도 셀레스티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CEO의 무스타파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셀레스티아는 누구나 자신의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식 데이터 가용성 네트워크입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롤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미래에 누구나 자신만의 롤업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가용성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롤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트웨어, 컨듀잇, 이클립스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클릭 몇 번과 적은 비용을 통해서 롤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는 롤업의 확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롤업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미래의 중심에는 셀레스티아가 존재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의 10년 후 미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